최근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생들 사이의 다툼이나 장난의 수준을 넘어 학생의 학교 생활, 진학, 나아가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사안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까지 다양한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학부모님들께서 학교폭력 사건의 전반적인 절차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먼저 학폭위 절차, 다음으로 수사 실무 절차, 마지막으로 재판 실무 절차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학교폭력의 정의와 범위라는 주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학교폭력이라고 하면은 이제 흔히 과거에는 학생들끼리의 주먹다짐, 물리적 폭행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실 수 있는데요. 요즘 문제되는 학교폭력의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PPT 자료를 보시면은 저희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개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놓았는데요. 내용을 보시면은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과 같은 신체적 위해 행위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등 정신 또는 재산적 피해를 주는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과 같은 유형도 학교폭력의 하나의 유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의문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유형만 학교폭력인 것인가? 혹은 다른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실무상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유형이 바로 괴롭힘입니다. 괴롭힘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전통적인 형법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가 열거적 규정인지 또는 이제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 판례의 태도를 보면은 판례는 이제 학교폭력은 제2조에 열거된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제2조의 내용이 열거적인 내용이 아니고 그것과 유사한 내용의 행위면은 모두 학교폭력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 굉장히 다수의 하급심 판례에서 공통적으로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어떤 판례에 확립된 법리라고 할 것입니다. 괴롭힘이라는 것이 이제 지금 학교폭력의 유형 중 하나로 저희가 넣어놨는데요. 이게 사실 괴롭힘이라는 게 학교폭력 예방법 제2조에 전혀 써있지 않은 내용이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문제 삼는 형법 이런 데서도 사실 전혀 괴롭힘이라는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괴롭힘이라는 걸 굳이 새로운 학교폭력으로서 상정할 필요가 있는가 여부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괴롭힘과 유사한 내용이라고 하면은 학교폭력 예방법 제2조에서 강요 또는 따돌림 이런 것이 괴롭힘과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강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폭행, 협박이라는 내용이 있어야지만 강요라는 게 성립을 합니다. 폭행, 협박이 없는 경우에는 강요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근데 이제 폭행, 협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근하게 이루어지는 따돌림, 째려본다. 그 옆에 가가지고 그냥 서서 가만히 있는다던가 사실 이런 것만으로도 어떤 관계에서는 충분히 괴롭힘이 될 수가 있으나 이거를 강요라고 보기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행위가 문제가 됐을 때는 강요만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는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강요만 가지고는 또 학교폭력 성립이 좀 어려운 경우가 발생을 하고요. 또 따돌림 같은 경우에 괴롭힘과 유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따돌림의 경우에는 2명 이상의 학생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신체 또는 심리에 공격을 가하는 행위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 2명 이상의 학생이라는 요건을 성립을 해야 되는데 충분히 1대1 관계에서도 학교폭력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학생이 없었다면은 또 학교폭력 성립하지 않는 것인가? 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법에서 정한 어떤 강요나 따돌림 이런 내용만 가지고는 학교폭력이 모든 행위들을 학교폭력으로 포섭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괴롭힘이라는 것을 학교폭력의 새로운 유형으로 만들어서 학교폭력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PPT 자료 한번 보시면은 범위의 확장성, 열거된 거 이외에도 괴롭힘을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는 예시적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학교폭력의 범위는 넓게 해석되기 때문에 유형별로 정확한 분류를 해야 된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괴롭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관계성입니다. 평소에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어떤 친구 관계였는지, 학급 내 영향력이라던가 신체 조건 또는 집단 내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반복적 지속적으로 괴롭혔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괴롭힘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학교폭력 성립 요건 관련해서 학교에 당한 여부가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 예방법에 학생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학생에 대한 규정이 없고 학교에 대한 규정만 있은 다음에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학교폭력 예방법상 학생으로 전제를 하고 법이 돼 있습니다. 일단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어야 되는데 학교가 그럼 어디에 포함되는가 그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PPT 내용을 보시면은 뭐 이제 일반 학교로서 초중등 교육법상 인가된 학교, 뭐 흔히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라고 하는 것들, 이제 그런 인가된 학교가 학교에 포함이 되고 어떤 특수학교, 또 이제 외국인 학교 이런 것들도 다 학교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다 학교폭력으로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최근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비인가 국제학교입니다. 저희 대륜에서도 지금 실제 진행 중인 사례인데요. 어떤 사례냐면은 비인가 국제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이 공립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한테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겁니다. 근데 이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는데 공립학교에서 피인가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학교폭력 예방법상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학교폭력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실무사를 조금 설명을 더 드리자면은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교육청에서는 아까 학교와 마찬가지 입장으로 이 학교폭력 예방법상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폭력 접수할 수 없다. 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헌법소원 절차에서 지금 사전심사를 통과해서 요거는 비인가 국제학교를 일반 학교에 비해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 또는 학생이 이제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비인가 국제학교 학생이라고 해서 일반 학교 다니는 학생과 차별해서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학교나 교육청이 침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내용을 해가지고 지금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인지 여부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폭력 성립 요건으로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도 문제가 된다. 네, 이런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학교폭력 예방법상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등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학생이어야 학교폭력 피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는 반드시 학생이어야 되고요. 법문을 해석해보면 그렇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가해자도 학생이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은 가해 학생인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간혹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많은 사례를 하다 보면은 소위 뭐 아동학대 이런 것과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학생의 부모가 학교를 찾아가서 그 상대 가해 학생한테 뭐 훈계를 하거나 소리를 치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가해 학생 측에서는 이것이 아동학대다 이렇게 또 신고를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학교폭력 신고 절차가 진행되는가,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행해 주고요. 다만 가해자는 특별히 학교폭력으로 조사는 하진 않습니다. 피해 학생 신고한 쪽에서 가해자, 그러니까 성인의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는가, 그래서 보호 조치가 필요한가, 그 부분만 심의를 하게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도 가능하다. 일단은 그런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학교, 학생의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가장 사실 중요한 것이 학폭위 절차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사실 이 내용을 가장 잘 아셔야 되고, 학교폭력 절차라는 것이 굉장히 단기간 내에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 절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면은 적정한 때 적정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대응할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다시 결과를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것이 어떤 절차 안에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게 최선의 행동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절차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학폭위가 실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5가지 절차로 진행이 되고요. 제일 처음 학교폭력 신고 단계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술서를 작성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담당 조사관이 조사를 나오는 단계, 그리고 이제 학교폭력 심의가 열리는 단계.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참석 요청서가 오는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폭력 심의 당일 단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치결정 통보서를 수령하는 단계. 이 단계까지 이 절차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학교폭력
사건을 대응함에 있어가지고 실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이제 신고서 접수 단계인데요. 이 단계가 이제 의미하는 것은 일단은 피해 학생 입장에서 이 신고 접수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학교폭력 학교에서 주는 양식이 있는데 학생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학생 확인서에 피해 학생이 본인의 피해 사실을 적어서 제출을 하면은 그 즉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따라서 학생 확인서가 가장 중요한 서류인데요. 문제는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굉장히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학생 확인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써서 내고 나중에 더 상세한 내용을 추가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학생 확인서에 적어낸 내용은 거의 추가가 불가능합니다.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지만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지원청 담당 조사관 단계라는 것이 이제 이어질 텐데 그 간격이 학생 확인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시기와 담당 조사관 조사가 이루어지는 시기 사이의 간격이 한 일주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생 확인서를 내고 일주일 사이에 어떤 내용을 또 추가로 내서 조사관이 그 내용을 조사하게 한다라는 것이 사실 물리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학생 확인서를 작성할 때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고 내용을 잘 작성해서 제출해야지만 우리가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온전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추가해도 되겠지. 분명히 다 들어줄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신고서 접수 절차 내용을 보시면은 피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즉시 접수 처리가 시작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 진술서 작성, 그러니까 이제 신고서 접수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피해 학생 진술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그걸로 바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고 이제 가해 학생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되는데요. 가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 폭력 신고가 접수가 되면은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오전 또는 오후에 학교에서 바로 가해 학생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 학생 쪽에서 신고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려주면서 학생 확인서를 쓰라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그럼 가해 학생 측에서는 사실 아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신고 내용이 어떻다는 내용을 듣고서 확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가해 학생 확인서라는 것도 사실 한 번 작성된 확인서는 변경이나 철회 등이 불가능하고 그 자료 자체가 그 학생이 작성한 가장 어떤 진실된 서류로서 나중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고 하면은 가해 학생, 학부모님들께서 학생들한테 미리 좀 주의를 주시면 좋죠. 만약에 정말 예기치 못하게 학교 생활 하다가 신고를 당했다라고 한다면은 학교에서 바로 안내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확인서 작성하지 않고 집에 가서 한번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쓰겠다라던가 어쨌든 오늘은 좀 작성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서 얘기를 하게 하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가해 학생 확생 확인서를 써야 나중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나 또는 뭐 담당 조사관 조사 이런 과정에 있어가지고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어서 이 학생 진술서 작성이라는 파트를 따로 나누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폭력 신고 접수 단계에서 또 이제 학교에서 필수로 작성을 요구하는 서류가 보호자 진술서인데요. 보호자 진술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 확인서만큼의 중요성은 없습니다. 학생 확인서의 중요성이 뭐 한 80이라고 하면은 보호자 진술서의 중요성은 한 20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학교폭력 신고 절차에서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그 두 개의 서류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학생 확인서만큼은 못하지만 보호자 진술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이 되고 있고 작성에 신중을 가하셔야 되는데요. 보호자 진술서는 보호자분들이 보통 생업에 바쁘시다 보니까 학생처럼 그 아주 빨리 내라 이런 것은 아니고 충분히 학교와 협의를 해가지고 빠르면은 뭐 2, 3일 내에 낼 수도 있지만 늦어도 한 일주일 정도 충분히 학교에서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호자 진술서에 기재되어 있는 양식을 채워서 학교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좀 디테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게 됐을 때 일단 학교폭력을 인정할 것인가 또는 학교폭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신고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이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해 학생 측에서 굉장히 단기간 내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호자 진술서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겠습니다 라고 쓸 것인가 아니면은 신고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쓸 것인가 사실 이 내용도 굉장히 그 향후 절차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만약에 보호자께서
신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겠다라고 한다면은 학교나 담당 조사관 단계에서 학교폭력 이제 피해 학생 측에 얘기를 또 잘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반성을 하고 있으니 좀 원만하게 하시면 어떻겠냐. 충분히 그렇게 갈 수도 있는 내용이고요. 반대로 또 그 단계에서 판단을 다소 잘못해서 일단은 이제 신고 내용 인정할 수 없으니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신고한 쪽에서는 반성하지 않으니 화가 나겠죠. 결국은 원만하게 되지 않고 학폭위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 섣부르게 반성하지 않았던 태도가 나중에 학폭위에서 굉장히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면은 보호자 진술서 같은 경우에도 섣부르게 쓰시면 안 되고 충분히 학생과 상의하고 어떤 입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전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타임라인을 지금까지 설명을 드리면은 처음에 이제 피해 학생 측에서 학생 확인서를 작성을 해서 신고가 바로 시작이 됐고요. 가해 학생이 당일 또는 그 다음 날에 학생 확인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측에서 각자 보호자 진술서를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안에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한 상태고요. 그 신고일로부터 한 일주일 정도,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2주일 안에는 교육지원청에서 담당 조사관이 파견을 나옵니다. 그래서 담당 조사관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순서대로 해가지고 사안 내용을 조사하게 되고 담당 조사관의 조사 보고서가 학폭위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사실 이 사안 조사 보고서에 적힌 내용이 또 학폭위원들이 보는 가장 기초 자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담당 조사관 조사를 또 잘 받을 필요가 있다. 당연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담당 조사관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담당 조사관이 누구인가 아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퇴직 경찰분들이 많고 경찰이 아닌 경우에는 교장 또는 교감, 정년이 지난 분들이겠죠. 이제 그런 분들이 조사관 하시는 분도 많고요. 대부분 경찰이나 이제 경력이 많은 선생님들이신데 학교폭력 절차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증거가 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 조사관이 조사를 할 때 상당히 압박을 합니다. 특히 가해 학생 쪽에 굉장히 압박을 하고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또 가해 학생 측에서는 내가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압박적인 분위기에 못 이겨서 사실을 또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폭력 이 절차를 준비함에 있어가지고 특히 이 담당 조사관 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학부모님들한테 조언 드리는 부분은 미리 준비해야 된다. 조사관 조사 당일날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안 되고 미리 어떤 질문이 있을 것인가,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확실하게 하고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다 준비한 후에 조사를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실수 없이 조사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 조사 같은 경우에는 또 학부모 또는 변호사 참여가 안 됩니다. 학생만 조사관과 1대1로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린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 압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사전 준비가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무적으로 학교마다 다르고 교육청마다 또 조금씩 다르지만 보호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동석이 된 학교도 간혹은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또 일부 지역에서는 동석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다 내용이 다른 거기 때문에 학교나 교육청에 꼭 확인을 해보시고 조사관 조사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폭위 심의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담당 조사관 조사 이후에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학교 단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처음에 아까 다시 타임라인 말씀드리면은 피해 학생이 신고하고 가해 학생이 진술서 쓰고 보호자 확인서 쓰고 신고일로부터 일주에서 2주 안에 담당 조사관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신고일로부터 2주에서 3주 우리가 이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보시면은 원칙적으로는 신고일로부터 2주 내에 학교 단계에서 모든 절차가 끝나고 학교폭력 전담 기구가 사안을 심의해서 사건을 교육청에 회부할 것인가, 사건을 학교장 자체결로 종결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인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2주 안에 전담기구 심의가 열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좀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주일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일단 원칙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무를 하다 보면은 그 2, 3주라는 것이 꼭 다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2주에서 한 달 정도 안에는 학교에서 단계가 다 끝납니다. 전담기구에서 사건을 교육청으로 회부를 하거나 학교장 자체로 종결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결정을 하게 되고요. 사실 이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좀 제도가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 신고를 하고 절대 가해 학생과 합의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은 반드시 학폭위가 열립니다. 학교 단계 과정에서 뭐 학교장이 예를 들어서 피해 학생한테 설득을 하거나 또는 재량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고요. 피해 학생이 원하면은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시민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또 피해 학생을 좀 이제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인 거를 또 알 수 있고요. 학교 단계에서는 이제 그 정도 한 2주에서 이제 신고 단계부터 2주에서 한 달 정도 내에 절차가 다 마무리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교육지원청을 가거나 그러니까 학폭위가 가거나 아니면 자체 해결을 끝나게 된다. 이제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고 어쨌든 학교 단계에서 그렇게 마무리가 되면 교육지원청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교육지원청 단계라는 것은 일단은 학교폭력대책시민위원회가 열려야 되는데 그 열리기 전까지 한 달 정도 보통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뭐 법이나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보면은 아무리 늦어도 28일 내에는 심의위원회 개최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으나 뭐 실무적으로는 교육지원청 일정이 많이 밀려 있고 하기 때문에 28일 기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한 달 또는 2달 정도 뭐 심하면 3달까지도 대기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대기를 하고 있다 보면은 집으로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집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안내서 또는 참석 요청서 뭐 이제 서류명은 다양하게 옵니다만 그런 서류가 집으로 오게 되고 그 온 서류에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어떤 입장인지에 대한 아주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 서류를 받는 시기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기 늦으면은 3일 전에 오는 경우도 있고 아무리 빨라도 한 2주 전 정도에 돼서나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기 한 2주 전 정도 돼야 그때서야 비로소 정확한 신고 내용을 알 수 있게 되고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또 반대로 피해 학생 입장에서도 가해 학생이 도대체 어떤 변명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시점에서 학폭위가 열릴 때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밖에 없습니다. 참석 안내서에 보면은 보통의 참석 안내서에는 학폭위 열리기 3일 전까지는 자료를 내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2주면 빨리 받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1주 전에 받았다. 3일밖에 준비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3일 내에 모든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학폭위에 제출을 해야지만 학폭위 위원들이 그 내용을 보고서 심의에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이고 이때가 학폭위 어떤 결정을 준비할 수 있는 학폭위의 절차에 대비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골든 타임입니다. 이 내용을 또 잘 모르시고 학폭위에 가셔서 당일날 어떻게 진술로서 우리가 내용을 바꿔보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절대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학폭위 참석 요청서를 받고 나서 그 3일 전까지 자료를 낸 것들만 위원들이 사전에 보고 당일날 위원들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질문할 수 있는 것이지 당일날 자료를 내고 당일날 진술로서 뭘 바꿔보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학폭위는 항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담당 조사관 조사도 사전 준비가 중요한 절차이고 사전 준비로서 사실 해결해 가야 되는 절차이고 학폭위 당일의 어떤 심의도 당일에 진술하는 것보다 사전에 참석 요청서 받고 나서 자료 제출 준비할 수 있는 그 3일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 절차적으로 이해가 필요하다는 부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참석 요청서를 수령하시고 3일 전까지 자료를 다 제출하셨다고 한다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날이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당일에 어떤 실무를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심의하는 그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오후 2시다. 그러면은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방문할 것을 안내받게 되고요. 시간보다 일찍 가거나 늦게 가면은 이제 원치 않게 상대방 학생을 마주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시간을 맞춰서 가시는 것을 권고드리고요. 학폭위는 결정을 당일에 합니다. 이것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정을 뭐 그날 심의하고 일주일 있다가 2주일 있다 하는 게 아니고 심의를 한 다음 바로 그 당일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일의 진술이 사실 결과를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이 사전에 제출된 학생 확인서, 담당 조사관의 사안 조사 보고서, 학생 측에서 낸 추가 자료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나서 이미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고 온 상태에서 진술을 듣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진술을 듣는다고 해서 이미 형성된 심증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진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진술 태도이다. 특히 가해 학생 입장에서 만약에 신고 내용을 인정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반성과 화해겠죠. 내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상대 학생과 화해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 학생이 얼마나 진솔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가. 그리고 상대방한테 화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런 거를 이제 주로 묻게 되고 또 답변도 이제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이제 본인이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 잘못한 부분이 많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위원들이 반성이나 화해 정도를 높게 평가해서 이제 가해 학생 측에 또 유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피해 학생 측에서도 사실 이제 학폭 절차라는 것이 가해 학생을 뭐 반드시 엄벌에 처하기 위한 절차라기보다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고 가해 학생을 좀 선도 교육해서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에 이 법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해 학생을 반드시 처벌하겠다. 꼭 엄벌 처해 주세요. 저는 화해할 생각이 없어요. 사실 이런 태도로 피해 학생이 진술하는 것도 사실 제가 볼 때 아주 올바른 태도는 아니고 그렇게 진술하면 사실 오히려 결과에 있어가지고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피해 학생 측에 권고드리는 태도는 만약에 가해 학생 측이 정말 괘씸하고 끝까지 용서가 안 된다고 하신다고 한다면은 기본적 진술 태도가 우리는 화해하고 싶었는데 가해 학생 측에서 이런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않아서 화해를 못했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고 지금도 화해는 하고 싶으나 가해 학생 측의 반성 없는 태도로 인해서 화해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제 이런 태도를 견지하시면은 위원들 입장에서 피해 학생 측에서도 원만하게 문제를 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가해 학생 측이 너무 괘씸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태도가 아니고 피해 학생 측에서 가해 학생 너무 괘씸합니다. 절대 전 화해할 생각 없습니다. 엄벌에 처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면은 사실 위원들도 이게 너무 피해 학생 측에서 이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엄벌만 원하는구나.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피해 학생 측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절차로서 이제 조치결정 통보서 항목이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학폭위 개최 당일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진술을 하고 나서 이제 위원들이 한 5분 정도 쉬고 바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결정 내용을 근데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정이 나온다고 해서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 측에 뭐 전화가 가서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보되는 게 아니고 한 2주 정도 이제 조치결정 통보서라는 게 작성이 돼가지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측 집에 우편으로 오게 되는 데까지 시간이 통상 한 2주가 걸립니다. 한 2주 동안은 그 결정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 조치결정 통보서를 받으시게 되면은 이제 어떤 조치결정이 나왔는지 어떤 게 사실관계가 인정이 됐고 인정된 사실관계에서 어떤 부분이 학교폭력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고요. 만약에 불복을 원할 경우에는 이런 절차로 하면 된다. 이런 내용까지 상세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치결정 통보서를 받게 되면은 그 내용을 이제 알게 됐으니 이거에 대해서 인정할 것인가 또는 불복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생각이 필요하고 만약에 불복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통보서 수령하고 나서 우리가 불복 기한이 90일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의록을 보시면은 그 개인정보는 다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어떤 진술을 하였는가 그리고 이제 학폭위 위원들이 어떤 심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조치 결정에 이르게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고요. 그 내용을 확인해서 불복 절차에서 이제 학폭위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니까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회의록을 수령하는 것까지가 이 학폭위 절차에서의 거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추후에 이제 조영삼 변호사님께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조치결정 통보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선택적으로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은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추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고 행정소송부터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은 나중에라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러면 이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관련해가지고는 대략적 설명을 다 드렸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절차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절차 부분을 요약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학교폭력 신고 접수 단계 이제 피해 학생이
학생 확인서를 제출하면은 바로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번으로 진술서 작성 단계. 피해 학생이 피해 학생 확인서 제출을 하면은 당일 또는 그 다음 날에 가해 학생이 확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담당 조사관 조사 단계 3번. 피해 학생이 신고하고 한 1주에서 2주 정도 안에 교육지원청에서 담당 조사관이 파견을 나옵니다.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사전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4번 학폭위 심의 절차. 담당 조사관 조사 이후에 학교에서 학교폭력 신고 사안을 교육지원청으로 회부할 것인가 또는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학폭위 열리기 2주 전 늦으면은 3일 전까지도 학폭위 참석 요청서라는 게 집으로 우편이 올 것이고요. 그 참석 요청서 수령하신 다음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리기 3일 전까지 반드시 모든 자료와 주장을 재정리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일날 진술 같은 경우에는 진술 내용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술 태도이다 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번 조치 통보 단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조치 결정은 당일 하지만 조치 결정 통보서는 심의 이후에 2주 정도 후에 집으로 우편으로 받으시게 될 것이고요. 조치 결정 통보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불복 절차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내용으로 학교폭력 절차 요약이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학교폭력의 개념과 학교폭력 신고 이후에 진행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학교폭력 절차는 단기간 내에 빠르게 진행되면서도 중요한 결정들은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 진술서 작성, 조사관 조사 같은 초기 절차의 중요성을 반드시 인식하시고 자녀가 충분한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필요가 있습니다.